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아11 종합사회복지관 김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슬기로운 실무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100분도 넘게 신청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에 정말 부담도 되고, 제가 무엇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익히시고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럼 문서 작성과 실무 생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실무와 문서 작성, 그리고 문서 작성 깊이 알기, 그리고 슬기로운 실무 생활 세 가지 단락으로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에서 행정실무의 구성은 예산, 결산, 그리고 수입, 지출에 따른 회계 업무, 그리고 여러 채용과 승진, 그리고 상벌에 관련된 인사 업무,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사무 업무,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고 계약하는 계약 관련 업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 관련 업무 등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은 아마 사업을 위한 행정 업무에서의 문서 작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문서 작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 회계 업무나 인사 업무, 노무 관리 업무, 계약 관련 업무는 실제적으로 간단한 내용들만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 구조인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틀이 많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위한 행정 업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구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문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저희가 우선 조직이나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문서들은 다 모두 공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문서의 조건을 우선 보시면 직무상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러니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적법한 양식을 가지고 직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틀과 규격에 맞는 형식을 가지고 그 직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서들을 작성만 했다고 해서 공문서의 조건이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상사분들의 결재를 받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야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게 되는 공문서의 조건이 합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문서 처리의 원칙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직일 처리의 원칙이에요.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일 처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원칙이고요. 실제 문서를 작성할 때 절차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직일 처리를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분장, 직무 범위에서 이제 책임에 따라서 책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담당자가 있고 그 위 상사가 있잖아요. 그 상위 관리자가 있게 되는데 그만큼 다 각자들 결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책임 처리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른 형식, 절차, 권한에 따라 적법 처리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에 따른 표준화의 원칙, 간결 요약하여서 정리해야 하는 간소화의 원칙에 따라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일반 원칙들을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실제 일반 원칙들은 만약에 기관에서 문서 작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으시다면 일반 원칙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없으시다면 일반 원칙을 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의 번호들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법 규칙에 정해 있는 부분은 1, 2, 3 순서로 크게
첫 번째 항목은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 항목은 가나다라 순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항목은 반괄호를 쓰는 숫자를 쓰시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또 반복되는 가나다라인데 반괄호의 가나다라를 쓰시게 되고요. 다섯 번째 항목은 양괄호를 쓰는 1, 2, 3, 4를 쓰시고 여섯 번째는 양괄호를 쓰는 가나다라를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항목에 이어서 원 문자인 1, 2, 3, 4의 원문자를 사용을 하시고 여덟 번째 항목에서는 그 다음 가나다라의 원문자를 쓰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가나다라를 쓰시고 하까지 다 쓰셨을 때는 그 다음 순서로는 건어더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번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1년 번호를 쓰실 일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글 작성을 우선 문서 작성에서는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특별 사유가 없으면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지는 가로 210, 세로 297mm로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A4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숫자, 금액, 날짜 및 시간 표기에 대한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본 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자리 숫자가 넘어갈 때에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세 자리마다 쉼표 표기를 하게 되고 그 뒤에 단위 명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표기는 12만 3천 쉼표 456명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요. 567 그래서 4,567개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표기를 할 때에는 숫자로 먼저 표기를 합니다. 숫자로 표기를 하고 그 뒤에 괄호를 열어서 한글로 명기를 하게 되는데 금액의 경우에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 표기에 따라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3,670원 하면 다시 괄호를 열고 한글로 금일 15만 3,670원으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날짜에 대한 표기인데요.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행정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은 숫자, 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12.15. 그리고 요일 그리고 시간을 표기할 때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시부터 16시까지로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그 다음으로는 문서 정정 표기를 할 때예요. 문서를 작성하다가 그리고 이것을 결제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수정을 할 때에는 이제 붉은 줄을 두 줄 긋고 날인 한 후에 수정을 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문서 정정을 할 때는 수정행을 사용하지 않고 좀 다시 출력해서 좀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시 뽑을 수 없는 장부나 증빙 서류 등의 경우에 금액 수정, 수량 수정에 있어서는 붉은 줄로 두 줄을 긋고 날인을 한 후에 그 윗 상단에다 수정 내용을 작성하시는 구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결제 방법인데요. 일반 문서는 이제 서명 결제를 할 때에는 한글 자필 서명을 하게 되고요. 회계 서류는 날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전자결제 시스템은 날인도 가능하고 한글 자필 서명도 가능한데 우선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올려놓은 파일이 서명일 때는 계속 서명으로 작성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원칙 중에 법규 표기법이에요. 이제 제가 오른쪽에 장애인복지법을 넣어놨는데 보통 법규의 순서를 표기할 때에는 장,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 총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 다음 하단에 보면 2조를 보겠습니다. 제2조
조가 두 번째 항목으로 표기가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그 원 문자 1번이 항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는 1, 2, 3 순서로 표기가 되고요. 목은 가나다로 표기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목까지 나온 경우는 지금 보실 수는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추후에 법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장,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행정문서의 일반 원칙 중에 이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끝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문서의 마지막에는 끝이 작성이 돼야 해요. 그리고 또는 이하 여백인데 보통의 경우 이하 여백은 표 안에서 표가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 공간이 있을 때 이하 여백을 주로 쓰게 되고요. 보통의 문서의 끝에는 끝이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끝났을 때 두 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 후 온전 표시를 한다라고 했는데 두 타는 한 글자의 공간이기 때문에 두 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구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마침표로 온점으로 끝났을 경우 두 타를 띄우고 끝하고 온점을 다시 사용을 하고요. 별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첨, 승인서식 2부, 마침표, 그리고 두 타를 띄우고 끝하고 온점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오른쪽 끝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두 타를 띄우고 끝을 쓰시고 온점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를 작성하고 나서 문서가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문서에서 표 이후에 아래로 한 칸 내려서 두 타를 띄우고 끝하고 온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반 원칙을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일반 원칙을 당연히 가지고 해야 하지만 되도록이면 기관 내 문서 작성에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서 작성, 처리, 보관하고 보존하고 통제하고 이 서식에 관한 기준들을 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서 사무 처리를 되게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여러 직원들이 같이 쓰는데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안에서 전체적으로 합의하에 문서 작성에 대한 그리고 문서를 보관하는 부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지침 또는 규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한 기준과 보관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문서 규격 및 용지 여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요. 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 페이지 번호 표시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결제 문서의 간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서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관인의 날인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발송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서들이 1년간 정리가 되고 나면 편철은 어떻게 하고 그 편철의 보관 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해서 문서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은 조직에서는 이런 문서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러 잘 하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들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자료를 조금 부탁드려서 가능한 수준만큼의 자료를 받으셔서 그것을 좀 보완하고 우리 조직에 맞게 좀 변화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화 10일 복지관에서 작성되어서 모든 직원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 관리 지침을 3페이지 정도만 넣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글자 크기나 글씨체 그리고 여백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넣어졌고요.
글자 색까지도 정해서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방식과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통 서면으로 뭔가 작성을 할 때에는 이제 이 양식들이 만들어지고 서로 직원들 내에 공유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양식들이 만들어지면 그 양식들마다 전자결제 시스템에 올려서 그 양식을 열어서 서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실제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그 형식을 사용하는 그 이제 문서 작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문서의 통일성이 있다 보니 내용이 좀 정돈된 느낌이 들고 바로 이제 이 내용들 파악하시기가 좋은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서 작성을 잘 하시고 싶다 하시면 문서 작성에 대한 그 지침을 좀 마련하시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에서는 이제 문서 작성 좀 깊이 알기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서 작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그 진행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문서 작성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기획문서 작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서 작성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그 설득력 있는 문장을 작성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잘 된 예문이 좀 부재해서 그걸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어떤 문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좀 근거 기반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거의 88.4%가 이 문서 작성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촉박한 마감 시간. 이렇게 계속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기보다는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뒤엉켜서 이제 시간이 좀 더 마감이 더 임박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구조들인 거죠. 그래서 촉박한 마감 시간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좀 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야라면 좀 더 쉬울 텐데 그렇지 못한 분야들까지 같이 이제 그 내용들을 선별하고 골라내서 이제 작성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50% 이상이 요점만 파악해서 간략하게 정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잘 알고 깊이 알았을 때는 요점만 파악해서 간략히 정리하는 것도 쉬운데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는 많은데 이것들을 연결시키고 조화롭게 명확하게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점만 간략하게 할 수만 있어도 보고서 작성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문서 작성의 목적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 작성의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어떤 제안서나 계획서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이걸 설득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상사를 설득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의 간단한 지시가 있거나 무엇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과정 이런 문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 내의 소통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구두상으로 했던 것은 명확하게 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서 작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근거로서 저희는 항상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서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건 지도 역할을 하게 돼요. 어떤 계획을 구상을 하고 어떤 실행을 하게 되고 할 때에도 이 문서에서 계획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해 놓은 것은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표류하지 않고 그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담당 책임의 근거예요. 작성자가 이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담당자 책임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는 생각 정리의 기록이에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사분과 의논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지만 그 계획이 상사의 생각도 같이 들어가고 나의 생각도 들어가고 이걸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고 이걸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물들은 결과물로서 계속 여러 사람한테 전해지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도 좋은 예문을 선임이 작성해 놓은 좋은 기록들 아니면 문서들을 보시고서 그 문서에서 활용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기록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 근거로서 기록물들을 남겨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하는 4가지의 목적은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서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 문서는 왜 작성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에요. 왜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목적에는 2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형식적인 목적과 내용적인 목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이것이 어떤 형식의 문서인가, 쓰고자 하는 게 뭔가 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메모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 제안서를 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제안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기록해서 보고를 하는 보고서일 수도 있고 뭔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해서 작성하는 평가서일 수도 있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목적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자신이 무엇을 실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가, 그래서 정보 전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제안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내용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윗분한테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고하고 싶을 때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실행하고 싶은 내용은 많이 비슷할 수 있는데 내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할 때 고려할 첫 번째 사항은 어떤 문서를 쓰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 목적과 내용적 목적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작성 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이 문서의 독자는 누구인가예요. 실제적으로 기관에서 조직에서 문서 작성을 할 때 결재권자를 거치지 않고 문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최고 결재권자를 통해서 이제 문서가 발송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되고 나서 외부로 이제 내보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상사의 의도를 알고 상사가 원하는 작성 방식이나 취향도 좀 알아야 하고 상사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급 정보나 좋은 어떤 그
복지 환경이나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도 윗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윗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윗분들과 여러 가지 공유를 많이 해야지만 그 고급 정보들을 알고 상사가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문서를 작성을 해야지 그 최고 결재권자로부터 빠른 결재가 진행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독자는 결재권자까지 이제 결재가 나고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최종 이제 보시는 독자는 외부 유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포함한 요청 내용이나 안내 내용 그리고 뭔가 자료 제출의 내용들이 외부 기관으로 이제 발송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독자는 외부 유관기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 예산을 받기 위한 모금회나 재단에 뭔가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사업을 따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처가 독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공동모금회에서 요즘 최근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더 중점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독자들의 특성이나 독자가 원하는 바를 좀 알고 계셔야지 그 독자에 맞게끔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언론이나 이용자, 주민이 독자가 되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내용은 보도자료나 홍보물, 홈페이지 기록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때는 독자들이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부분에 훨씬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넣어보았는데 실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강원국의 글쓰기에 그 강원국 작가가 보고서는 관계로 쓴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개인의 역량보다 글 쓰는 환경이 중요하고 그 환경 중에서도 상사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상사와 관계가 나쁘면 우선 상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사의 보고서 취향과 작성 의도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을 했을 때 상사한테 어떤 친절한 피드백이나 코칭을 받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상사에게 자신의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피력할 기회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소통했던 사람들보다는 그 보고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래도 편안치 않으실 수 있어요. 상사분들이. 그렇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누구나 다 보통의 사람이고 또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훨씬 더 친근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합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져요. 서로 생각을 맞춰가기가 쉬운 거죠. 저도 이제 문서 작성을 할 때 계속 여러 번 반려 처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10년 정도 같이 일을 한 직원이 쓴 문서는 제가 꼼꼼히 보지 않아도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초점들이나 원하는 부분들을 다 넣어서 문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오랜 기간 같이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문서 작성을 원하는구나를 이제 저희 같은 동료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도 해주고 문서 작성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할 때는 독자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 기록을 좀 올려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는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주민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내가 이런 사업 했어요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들을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동료들도 와서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떤 사업 하는구나 어떻게 하는구나도 보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록은 이제 주민들까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아이들이 마을 선생님을 초대해서 마을 선생님께 요리를 배우는 활동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을 올려놓았더니 마을 선생님으로 참여하셨던 그 마을 주민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나를 선생님으로 초대해줘서 고맙고 아이들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그 보는 그 독자들에 맞게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문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이 문서와 관련한 일정은 언제인가예요. 실제적으로 뭔가 일을 시작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실행하기 이전에 언제까지 문서 작성을 해야 할지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문서 마감일을 언제로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문서 착수일은 언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 점검일은 이렇게 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통 저희 기관에서는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한 큰 틀의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는 문서 작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보통의 간단한 실행 문서의 작성의 경우는 2, 3일이면 바로 2, 3일 전에만 올려주면 바로 결제가 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조직 안에서의 패턴 흐름을 아시고 그에 맞춰서 문서를 시작하시고 중간 점검까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이 문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실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의 중심은 내용에 있거든요. 글의 내용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고 이 내용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내용들이 어떤 그 사안들 요즘의 환경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연계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것과 IT에 관련된 것 이런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관점을 넓혀서 생각을 하시고 거시적으로 이 맥락들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서 여기 이 사업에 어떤 부분을 도입을 했을 때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래서 거시적인 맥락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점에서 글쓰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좀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좀 보려면 여러 가지 구조에서 보시면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이 사안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익될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장점은 무엇일까? 단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기회로 작용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위협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 사업에 보통 요즘 한꺼번에 이슈가 되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복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랬을 때 동일한 맥락에서만 같이 적용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또 차별화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또 가져오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별화 요인을 좀 더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면서 내용들을 구성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문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중에 이 문서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예요. 내용으로 어떻게 넣어질 것인가
가인데 진행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시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들과 같이 할 것인가, 몇 회에 걸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량을 이것을 통해서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비용을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출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게 될 것인가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또 이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수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감안해서 수익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문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어떻게 라는 부분은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방법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문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까지 지금 해봤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서 작성 과정과 이후 과정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이지만 잘 쉬셨어요? 이제 다시 조금 문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서 작성의 과정은 4가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서 작성의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문서를 대략 구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료 수집,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흐름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퇴고가 완료된 서류에 한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겠지요. 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문서 작성 과정 중 문서 작성의 목표 설정 및 문서 구상인데요. 우선은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문서의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목적과 내용적인 목적 2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 주제로 이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선 뭐 간단한 문서 같은 경우는 담당자 혼자서 이제 정해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뭐 어떤 부서 단위로 작성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사와 의논을 하고 상사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이것을 작성을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문서 작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서 작성의 계획은 어떤 양식으로 쓸 것인지, 어느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서의 마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문서 작성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문서 작성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 정하기에 있어서 생각을 먼저 꺼내야 돼요. 셀프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주제에 맞는 것이건 주제에 연관된 것이건 비슷한 것, 그 다음에 또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도 생각을 좀 살펴보고 비슷한 것들, 반대되는 것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생각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을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이제 문서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문서 작성의 2번째 과정은 자료 수집 및 분석이에요. 자료 수집의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료 수집 절차는 필요한 자료나 정보 목록을 우선 작성을 해야 해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그 목록들을 좀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료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자료 목록에 따라서 이 자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원을 파악하고 나서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을 하게 돼요. 자료 수집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 사용하시는데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잘 활용하셔서 하셔도 충분히 간단한 문서들은 좀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문헌조사, 어떤 논문이나 그리고 책자, 그리고 신문, TV 매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잘 했던 경험이 있는 기관이 있다면 벤치마킹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관의 어떤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실제 홈페이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 기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거나, 그런데 실제 모든 기관들에서 계획서나 어떤 서류들을 잘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서 방문하면서 질문하면서 알아보는 내용들이 훨씬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는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그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거나 FGI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제 그 사업을 기획하고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을 만한 유용한 사이트를 좀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 문헌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국회도서관 보실 거고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그래서 우선은 주소를 직접 쳐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네이버나 어떤 검색 사이트에서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국가전자도서관, 학지사 뉴논문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주제들을 이제 검색어에 넣고 검색을 했을 때 자료들 검색을 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어만 넣었다고 해서 자료를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 자료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사용할지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와 데이터 자료 검색에 있어서는 통계청, 그리고 보건복지통계, 이 나라 지표, 서울통계 등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이런 자료들 검색을 좀 더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문서 작성 과정에서 실제 이제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초고를 먼저 여러분들이 뭔가 주제를 정하고 자료들, 정보 수집들을 많이 했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짜게 되는데요. 스토리 라인을 구성을 하게 되죠. 뭔가 이 사업을 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배경들을 이제 작성을 하면서 그 흐름들을 잡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의 골격을 먼저 잡고 그 안에서의 핵심 이슈들을 추출을 해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특별히 좀 더 문서 작성, 초고를 작성할 때 고려할 만한 내용은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간결하게 쓰기는 우선은 문장의 구조가 여러 문장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쓰시면 안 돼요. 그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 에 보면 그 강원국 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이제 뭔가 연설문이나 글을 쓰셨던 작가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그 33개 정도의 어떤 문서 작성에 대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원칙을 받으셨대요. 그 중에 간결하게 쓰는 부분이 5가지 정도가 되었는데요. 한 문장에는 한 가지의 의미만 담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문장이 여러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한 문장으로 한 문장씩 끊어서 짧게 끊을 수 있는 문장은 좀 끊어서 쓰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다 보면 앞에서 주어는 이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서술어와 주어가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문서 작성에서 글이 되게 여러 문장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한번 읽다가도 너무 숨차서 한번 쉬어야 되는 정도의 문장일 경우에는 그 문장은 간결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되도록이면 그 문장들은 한 번씩 끊어보면서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결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시고요. 그리고 문장은 좀 쉽게 쓰시는 게 좋아요. 쉬운 말로 쓰시고, 그리고 대부분 만약에 대체할 만한 외래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외래어보다는 한글로 구성된 단어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쓰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가장 이제 글쓰기를 하면서 부담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앞에서도 좀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자료들, 자료원들 알려드렸는데, 숫자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저희 요즘 서울시에서 그 고독사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큰 이슈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고독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1인 가구인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1인 가구라고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쳤더니 올 4분기에 1인 가구가 40% 이상을 넘어섰대요. 처음으로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실제 40% 이상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대해서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런 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도 한 문장이 여러 개, 10문장씩 되는 한 단락의 어떤 그 문장들도 표로 표현을 한다면 훨씬 쉽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표로 표현을 하면 한눈에 보이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나 그래프나 사진이나 임팩트 있는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문서의 설명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문서 작성이 훨씬 더 보기 좋게 한눈에 또 이 요약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해서 2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매력적인 제목이에요. 실제 제목은 모든 이 사업 계획서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파악이 가능하다 정도의 수준으로 제목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제목 내용에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런데 실제 사업 내용 한번 얘기하려면 사업 제목 한번 얘기하려면 너무 길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제를 달아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어울려 노는 경험이 부족한 아동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주도적으로 노는 사업의 어떤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대상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부제는 친구야 놀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명을 보았을 때 명확하게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제목을 달아주시고 눈길을 끌만한 제목을 달아주셨을 때 훨씬 더 이 문서가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중요함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의 과정은 이제 문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됐으면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버나드 쇼 같은 경우도 문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처음에 그 아내가 읽어보고서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초고는 여러분들도 처음 쓴 자료는 정말 어디에 내놓기 쉽지 않은 자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퇴고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문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35년 동안 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퇴고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오래 퇴고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퇴고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소리를 내어 읽으며 문맥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소리를 내어 읽는다, 음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문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문장들을 걸러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부와 술부, 주어와 수어가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맥부터 명확하게 맞추시고요. 그런데 이 정보도 좋고 저 정보도 좋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가져와서 작성은 했는데 막상 이 정보를 내가 아깝지만 흥미롭지만 계속 가져가게 된다면 뭔가 사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흥미롭지만 불필요한 사실, 과다한 정보, 뻔한 정보는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고의 량을 좀 더 많이 작성을 하신 상태에서 거기에서 걸러내는 작업들을 좀 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나 동의어가 반복되는 것도 좀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동일한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정말 강조해야 될 경우에는 뭐 2번 정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강조 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장들, 비슷한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형용사, 부사 꾸며주는 말은 간결한 문장을 쓰는데 좀 저해가 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외시키면서 문장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희한하게 작성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탈자 맞춤법이에요. 이 오탈자 맞춤법 퇴고는 우선은 본인이 한번 하시고 만약에 좀 중요 문서라면 동료한테 부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료 퇴고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의 조언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오탈자나 맞춤법 퇴고에 동료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작성한 사람은 이 문서를 몇 번 보다 보니까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희한하게 결제를 받으러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상사분한테 바로 오탈자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오탈자가 그 문서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탈자 맞춤법 퇴고는 꼭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수치가 잘못됐을 때 오류는 정말 더 심각해요. 숫자가 잘못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신뢰가 떨어지는 거는 더 크죠. 그래서 숫자 쓰실 때는 확인 작업을 좀 더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퇴고를 할 때 동료들이 이 사업의 어떤 배경이나 근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좀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 배경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언을 듣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사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서류를 보았을 때 상사분이 좀 주안점을 두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서류를 요청하셨을 때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상사의 눈으로 퇴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을 두고, 그리고 상사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연령대가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노안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기관에서 정한 이제 어떤 서류의 폼이나 양식이 있고 글씨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는 게 좋지만, 되도록이면 그걸 정할 때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보기 쉽게 여백이나 글씨의 크기 정도도 가만히 된 상태에서 이게 작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퇴고를 하면 문서의 완성도가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문서 작성 잘 할 수 있는 방법.
잘하기 위한 방법, 근데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번 강의를 요청을 받고 사실은 제가 했던 경험을 나누는 거,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도 이론적인 것이 기반이 되어야지 그 경험들도 빛을 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책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정도는 없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을 좀 많이 읽어야 글도 좀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 업무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지만 또 문서를 좀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책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아주 가깝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인수인계 받거나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선배 동료들이 잘 썼던 계획서, 보고서들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우수 사례라고 해서 그 책자를 많이 발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모금에서 발간하는 책자들도 있고 그 내용 중에 사업에 관련돼서 우수 사례들이 나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예문들이나 어떤 활용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문구들은 별도로 좀 작성해서 보관을 해 놓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작이에요. 사실은 문서도 작성을 많이 해봐야 잘 작성하시게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문구라면 비슷하게 이제 써보시는 방식들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서도 자꾸 쓰시고 점검을 받으시면서 계속 그걸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틀이 좀 잡혀가시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 구성을 잘 하려면 생각을 구조화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에 그 확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상량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다양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깊이 있게도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별하게 뭔가 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읽으시고 많이 써보시고 많이 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거 그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에요. 우선은 적법한 인용이에요. 저도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떤 책에서 그리고 인터넷의 어떤 부분에서 이 내용 가져왔다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실 때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필요성 부분을 작성을 하실 때 어떤 논문에서 가져오시거나 어떤 책에서 가져오시거나 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용에 대한 부분을 달아주시면 적법하게 인용을 하게 되는데 남의 글을 내 것인 것처럼 그대로 작성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용하실 때도 명확하게 그 출처나 발췌한 근거를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폰트와 이미지 사용 시에 되게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좀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 이제 저희가 소식지 발간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구 사용이 된 소식지에 앞에 이제 직원들이 사진을 이제 찍고 그 사진에 글자를 좀 입혔었어요. 그랬는데 글자를 입힐 때 글자 사용한 직원은 이 글자가 학교나 군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용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용했는데 그 소식지의 앞 화면을 딱 보고서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이제 폰트를 사는 구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되도록이면 이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기관에 주로 사용하는 글씨체는 무료 폰트인 이 글씨체로 합니다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군대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아래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내용들은 유료 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통 지자체에서 만든 폰트도 있고요. 뭐 서울 남산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뭐 고딕 이렇게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시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 이미지나 너무 좋아 보여서 인터넷에서 캡처를 하거나 가져다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막 공문으로 그냥 바로 와요. 근데 여기는 기관의 어떤 홍보물을 보고도 오고요. 뭐 게시물을 보고도 오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뭐 사람들이 이런 다니다가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이제 이 폰트 업체와 연결을 해서 모든 공문들을 기관들마다 이렇게 수시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만한 상황이 못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입을 해야 되거나 법적인 공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료 폰트 사용하실 때는 꼭 확인된 폰트를 사용하시고 기관에서 오히려 폰트를 정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문서 작성 시 좀 윤리적인 딜레마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빈곤 포르노처럼 뭔가 정말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어야지만 지원이 될 것만 같아서 그렇게 써야 하는 경우, 쓰는 사람도 어렵고 또 쓰는 어떤 주인공이 되는 사람도 좀 많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이 생겼다면 좀 더 이것을 극복할 만한 방법을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쓰는 단어들 자체가 좀 낙인감을 주거나 좀 어려운 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윤리적으로 좀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런 부분 조금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문서 작성도 잘 해야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 일에 대한 내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 작성도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실무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몇 가지 팁과 더불어서 내 일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5가지 안에 모두가 포함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명예를 얻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좀 이 일을 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를 하고 있구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너무 가슴 설레게 하고 이 일을 하면 너무 즐겁다. 내가 자다가도 번뜩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고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가슴 설레는 일, 이런 열정이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일에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나의 재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을 활용해서 할 만한 일일 경우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이외에 보통은 다 대부분 하나가 속하는 경우도 있고 2개가 속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한데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2가지에만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뭔가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즐겁게 하시려면 내 삶의 의미에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어요. 내 일로서 내 삶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복지관의 미션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미션에 대해서 동의하고 여기에 너무 같이 하고 싶은 직원들이 채용에 이제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고 정말 어렵게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왔을 때에도 이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정말 일을 재미나게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 40분까지 같이 일을 하다가 손을 잡고 이제 같이 퇴근을 하면서 너무 저희 직원이 안쓰러운 거예요. 동료가 안쓰럽고 너무 안 됐다 싶은데 그 직원은 너무 신나서 본인이 했던 사업에서 어머님들이 그에 대한 그 FGI 피드백을 주셨는데 저희가 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머님들이 알아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신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이 이 사람의 삶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 본인 삶의 큰 일부분이구나. 그리고 열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었을 때 천직이라고 하죠. 지금의 나의 일 정말 행복한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성취감을 주는 일이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직업이었을 때 정말 천직으로서 할 수 있겠죠. 내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일로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게 천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지만 사실은 그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틀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한다라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자유가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되는 명확한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이 내 일일 경우에 천직이 되는 거죠. 네. 도스토옙스키가 한 인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파괴하고 싶다면 무시무시한 살인자라도 벌벌 떨만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전혀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한테 정말 의미 있고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슬기로운 실무 생활을 위해서 문서 작성도 잘 해야 되겠지만 조금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5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내가 소속된 조직, 기관의 미션을 좀 알고 그 미션을 내 업무와 연결하고 내 삶의 의미와도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일이 재미있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관의 미션과 내 업무를 연결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관에 그리고 나랑 함께할 이용자에게 필요한 일을 스스로 좀 찾아보고 그것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좀 더 알아보고 파악했던 이슈되는 부분을 주변 동료나 상사의 관심사항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나누게 되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앞장서서 실행해보는 것도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계획할 때도 이러한 상황들이 예견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 계획을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들을 좀 빠르게 신속하게 나서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실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도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해 보면서 하다 보면 쌓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과물들이 쌓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결과물로 도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역량을 보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한다. 항상 저도 처음에 이제 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뭔가 정해진 틀에 박힌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글을 쓸 때도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항상 그 틀 안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그게 시간적으로 많이 모자라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도 찾아보면서 그와 관련된 책을 한두 줄이라도 보면서 생각을 넓혀갈 때에 좀 더 내가 앞으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 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내가 무엇을 실행을 할지, 계획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새롭고 신선한 내용으로 구성이 돼야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에도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갖고 검색도 좀 해보시고 책도 좀 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이 일에 이런 사안들을 접목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력이에요. 어떤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을 때 또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만 그럼에도 실행을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구 활용 능력이에요. 요즘은 워낙에 전자결제 시스템부터 해서 스마트워크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특히나 코로나 상황 이후로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스마트워크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스마트워크의 시스템은 협업 툴인 잔디나 여러 가지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구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 이제 먼저 실행도 해볼 수 있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기관의 제안에서 몇 가지 이런 업무와 관련된 스마트 워크 시스템들을 도입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글쓰기를 잘 하지만 보고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글을 아무리 잘 썼어도 전달 능력이 좋지 않으면 이게 일 잘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잘할 수 있는 소통도 잘 하셔야 되지만 그 사전부터 보고를 잘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부터 서로 간에 그 사업을 다 계획서를 작성해놓고 보고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상사와 아니면 동료와 의논하면서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그 동료는 훨씬 그 정보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언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이제껏 계속 중요하다라고 해서 과정들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네, 슬기로운 실무 생활을 위한 팁 3가지 정도 적어드렸는데요. 내가 하는 일에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 내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신다면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연금법 이런 등등 검색해 보시면 관련된 법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법이라는 게 되게 지루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법을 불러서 이렇게 보시면 또 그 안에 조문들을 또 검색하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또 그 법 안에 들어가서도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좀 시간이 되실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좀 보시면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관련된 법들은 이렇게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를 파악만이라도 하시면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내가 업무를 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이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제시하는 기관 매뉴얼을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라는 매뉴얼을 내려주세요. 연초에. 보통은 전년도 연말에 내려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연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변동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저희가 보조금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은 또 새롭게 들어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시기적인 내용도 정하시고 해서 보통 연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매뉴얼들을 꼼꼼히 보시고 또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받는 시점에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좀 살펴보시고 사업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인데요. 실제 제가 일하는 기관에 이제 관련 복지 정보를 좀 알아야지 이용자를 응대하기도 하고 그 이용자와 같이 해볼 만한 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복지로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에 관련된 근데 이제 장애인 관련한 복지 내용들도 이런 복지로를 통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 관련 정보도 이걸 다 외우고 알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정도를 파악해 놓으시면 또 그것만 따로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면 훨씬 이용자들을 위한 사업을 구성하거나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지금 교육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아마 조금 질문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받고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일찍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날짜를 여러 개 명시해야 될 경우에 11월 15일, 17일, 12월 1일 이렇게 표해야 하는데 이제 점으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는 점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맞을까요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점을 쓰시고 요일을 괄호 열고 요일을 뭐 수요일이면 수라고 쓰시고 괄호 닫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연달아서 또 작성을 하시면 구분하기에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만 나열했을 때는 구분하기가 좀 더 어려우실 수 있겠죠. 요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뭐 화목 이렇게 좀 연달아서 이렇게 뭐 한 5주간의 그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매주 화목마다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 별도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 중에 무슨 요일 그러니까 매주 무슨 요일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표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나열하기보다는 그 반복되는 패턴을 제시하거나 표로 정리를 해서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명으로 할 때 한 종류로 통일하라고 하셨는데 서명이나 도장은 스캔해서 저장하고 사용해야 하나요? 스캔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는 거는 전자결제 시스템일 때는 아예 이런 것을 스캔해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서면으로 서류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결제를 받을 경우에는 서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 서류의 어떤 결제를 받을 때에는 날인 도장으로 결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10만 1,000원의 경우 한글 기재는 금 10만 1,000원으로 하면 네, 10만 1,00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서의 보관 기준은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웬만한 사업에 관련된 서류들은 5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서류들에는 예산이나 결산 관련 서류들은 계속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관 기준도 기관에서 문서 그 작성 관리 지침을 만드셔서 그 보관과 폐기에 관련된 내용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넣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요? 한 사업이 수행될 때 단위 사업들이 있을 경우 단위 사업별 결과 보고를 한 다음 전체 결과 보고를 다시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기관에서 어떻게 이 원칙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아주 세부적인 단순한 사업들, 반복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과정으로 보시고 진행 과정 기록 수준으로 결과 보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결과 보고들이 쌓여서 그 다음에 단위사업 평가서의 수준으로 이제 제출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크기나 사이즈를 보고 이제 상사분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단위가 아주 뭐 단순하게 진행이 되는 뭐 일회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결과 보고 별도로 있어야겠죠. 근데 과정 기록 수준으로 해서 남기셔서 이것들을 쌓아서 이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글 쓰는 시간,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팁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실제 문서 작성에서 시간을 줄이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실제 주민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데 반 정도의 시간을 쓴다면 그것을 행정 업무로서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들은 거의 또 그
업무 시간의 반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소요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서 작성의 그 관리 지침, 문서 작성과 관리 지침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양식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또 저희 기관에서 하는 방식은 전체적으로 이제 1년 단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틀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문서 작성에서 이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작성할 때 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예 통일돼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업 내부에서 필요한 필요성들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들을 많이 감안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슷한 문서들이나 그리고 문서 폴더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기존에 썼던 방식이나 기존에 썼던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서 빠르게 좀 가져다가 쓰시거나 변형해서 쓰시거나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할 때 어떤 폰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프린트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고딕체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지금 저희는 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딕체로 썼을 때 그 화면에서 볼 때 좀 빨리 익히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뭐 공공의 문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문서에는 휴먼 명조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더 단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서류로 프린트해서 보는 경우에는 그런 휴먼 명조체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정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한문의 특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계획 안에 본 내용을 담는다면 기한문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그러면 기한문 실행을 위한 그 이제 사업 계획이 뒤에 첨부로 붙고 기한문 앞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것도 그 형식들이 기관에서 다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전자결제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해져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제목이 먼저 1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서의 틀이 이제 정해지실 텐데 기관의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관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추구하는 미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 내용이 내부 기한으로 할 건지 외부 공문으로 갈 건지 이제 위에 상단에 두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있고 나서 이제 문서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안으로 이 사업을 이제 뭐 하고자 품위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이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이제 작성이 되는데 그 번호에는 제목, 그 다음에 뭐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예산, 그리고 뭐 비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부침 문서 뭐 요 정도까지의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항상 늘 딱 이렇게 그 양식이 정해져서 이제 직원들이 그냥 전자결제에 들어가면 바로 그 틀이 그 일시 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서 내용만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양식을 만약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쓰시지 않는다면 양식을 만들어서 기관에서 동일한 양식을 공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씨체나 글씨 크기, 그 다음에 여백 같은 것까지 조정하셔서 공유를 하시면 통일된 문서 양식을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결과 보고 시 사회복지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및 사업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이거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포괄적인데 실제적으로 결과 보고서는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업의 평가서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계획서 자체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와 이 사업에서 얻게 될 성과,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얻게 될 성과까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성과를 가지고서 결과보고서 또는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보통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사람들과 어쨌거나 저희가 사회복지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사람들과 이 일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아동이라고 했으면 그 가족 관계에도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사실은 사업 계획서에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사업 계획서에서 썼던 그 평가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은 항상 맞춰 놓으시고 계획서와 평가서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체랑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물품 용역은 일반적으로 성금, 잔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데 이제 성금, 잔금의 비율이 이렇게 있고 정해져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업체랑 의논을 하시면 보통은 그 단체나 조직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거나 믿음직하다면 보통은 이제 그게 완료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하실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물품 구매할 때는 우선은 견적서도 받으셔야 되고 견적서를 한 군데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따라서는 두 군데 이상의 것을 받아서 그거를 비교 견적을 하고 산출 기초를 통해서 산출 기초 조사서도 작성을 하시고 그 산출 기초에 따라서 왜 여기를 선택해서 구입하게 되시는지에 대한 근거, 그래서 그 수의 계약, 여기를 정한 사유서도 또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하시고 또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는 이 물품을 우리가 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물품 검수조서까지도 확인을 해 놓으셔야지만 이 물품 그 구입까지 완료가 되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들 전체적인 흐름의 서류들이 양식들이 또 회계 교육을 나중에 받으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회계 교육 받으시면서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지도 되도록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데서 하시는 것보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본인이 뭐 그려서 그걸 만든 그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작은 단체에 입사해서 지금 문서 양식을 사용 중인데 타기관 문서를 보면 저희 단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문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곳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양식은 보통은 뭐 이렇게 비즈폼이나 이렇게 구입하는 유료 사이트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맥을 짚고 싶다 하시면 큰 단체들의 아예 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장애인 재단에서 문서 양식들도 폼을 조금 만들어서 제공해 주셔도 작은 단체들은 많이 도움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일하는 영역에서도 스마트워크 역량이 많이 요구되는데 실제 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타 정보를 알고 싶어요. 네, 그 실제 구글에서도 교육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이제 받는 교육은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그 스마트워크 관련한 교육들이 있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는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교육도 좀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 워크 관련한 이제 교육들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뭔가 그 협업 툴로서 잔디 활용하시면 잔디에서도 또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셔서 조금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네네. 질문이 그래요? 아이고. 네. 네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물과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온 경우 어떤 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묻기도 눈치 보이고 기한마다 보고를 드려야 하나요?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고를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된 상황에 가서 보고를 하기보다는 그 중간 과정들에 대한 보고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지금 뭐 기한이 얼마밖에 안 되었는데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밖에 좀 진행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방법을 사실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주변의 동료나 상사들과 의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가시는 방식이 좋고, 또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계획서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보고들을,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중간에 알고 계시면 실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바로 문제시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이제 앞에서도 책임 처리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자한테 우선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서명을 하신 윗 관리자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중간 보고를 계속 해주시는 것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그런 빠르게 대안들, 좀 수정할 만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서명이나 도장을 이용할 때 처음에 사용하던 것과 달라져도 되나요? 예를 들어 서명을 하던 직원이 도장을 만들어 온다거나 사용하던 도장을 바꾸는 게 되는지요? 네, 이거를 시기적으로 정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꾸겠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놓고 뭐 기한문 간단하게라도 정해놓고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고만 한다면 크게 바꾸는 거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네. 이거는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실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면 생각하는 시간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 생각은 해야겠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르다고 보여져요. 실행을 하는 과정 중에는 거기에 뭐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의 시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으로 바로 옮겼을 때 실행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혹시 이제 답변이 원하시는 답변들이 아니실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 교육 내용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업무하시는데 좀 필요하신 부분들 잘 적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졌었어요. 이런 참고 문헌들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온라인에서도 뭐 강원국의 글쓰기 이런 내용들도 좀 보았고요. 요즘 추세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런 것처럼 잠깐의 시간 동안에 관심 갖고 찾아보시는 게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의 삶에서도 아마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 하시는 일이 선생님 삶의 충만함을 찾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